65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선택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딸을 죽이려는 계획,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의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넘어진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가정사에 왜 개입하시려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대가 강남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니까요. 몰래 설치한 녹음기. 그 안에서 들린 대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0억짜리 생명보험. 교통사고로 만들면 깨끗해. 제 사위는 단순한 폭력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계획. 그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65살 할머니인 저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법정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숙입니다. 65살입니다. 서울 서촌 한옥마을에서 2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이네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이 식당은 남편 김철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의 전부가 된 곳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딸 민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까지 마치게 했으며 5년 전에는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사위 박준혁은 41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였습니다. 강남 청담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결혼 후 청담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식당에 들러 반찬을 가져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7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오후 2시쯤 식당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38살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7월의 한여름인데도 민지는 긴팔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식당 안에서도 소매를 걷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요. 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계속 딸을 훔쳐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랄까요? 자, 먹어. 밥상을 차려주며 민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가 하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하지만 저는 이미 봐버렸습니다. 카디건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손목. 거기에는 시퍼런 멍이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카디건 소매를 천천히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지의 팔목과 팔뚝 전체에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 준혁이가 그랬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 괜찮아요. 그냥 부부 싸움이었어요. 부부 싸움이 이렇게까지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준혁 오빠가 요즘 힘들어해요. 사업이 안 풀려서. 그게 너를 때릴 이유가 돼? 엄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화나게 하면 더 무서워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남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밥을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준혁 오빠가 일찍 들어온대요. 민지야.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민지는 가방을 들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그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사위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 민지 팔에 있는 멍은 뭐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 그게 준혁 씨가 때린 거죠? 부부 싸움이었어요. 민지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한 짓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장모님. 그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희 가정사에 왜 개입하시려고 하세요? 가정사? 내 딸을 때린 게 가정사예요? 장모님, 민지와 저는 부부예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거예요. 준혁 씨,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알겠죠?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철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맡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지킬 힘이 없는 무력한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종로경찰서 민원실. 저는 담당 형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딸이 남편한테 맞았어요. 팔에 멍 자국이 있어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했나요? 아니요, 제가 엄마예요. 어머님,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맞았다고요. 가정폭력은 본인이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멍 하나만으로는 형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넘어져도 멍이 들 수 있잖아요. 제 가슴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님, 제발이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딸분이 직접 오시면 그때 이야기하죠. 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른 민원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쫓겨나듯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경찰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딸이 남편한테 맞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 중반의 남자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분이 누구신데요? 박준혁이요.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박준혁 씨요. 아세요? 알죠. 강남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워낙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저희 같은 작은 사무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해요?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를 나와 서촌까지 걸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경찰도 변호사도 아무도 제 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당 2층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전화번호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장의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강태영 변호사 마이너스 인권 변호사. 뒷면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영이, 고등학교 동창,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 저는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의 친구가 저를 기억이나 할까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태영입니다. 저 김철수 아내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 강태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떨렸습니다. 철수 형님 부인이시죠?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됐네요. 장례식 때 뵌 게 마지막이었는데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딸 민지가 남편한테 맞고 있다는 것, 경찰도 변호사도 저를 외면했다는 것,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강태영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제 사무실로 오세요. 오늘 당장요. 오후 2시, 저는 종로구에 있는 강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는 인권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법률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는 62살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숙 씨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철수 형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변호사 시험 떨어지고 방황할 때 형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랬어요? 네. 형님은 제 은인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강 변호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형님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변호사님, 정숙 씨, 민지 씨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무료로요. 변호사님, 그럴 수는 없어요. 형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사양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남편의 친구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박준혁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위분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저는 준혁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남 청담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는 것, 41살이라는 것, 민지와 결혼한 지 5년이 됐다는 것. 강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좋아요. 일단 박준혁의 사업체부터 조회해 보겠습니다. 재산 상태, 세금 납부 기록, 소송 이력 등을 확인하면 뭔가 나올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숙 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어요. 재정 문제든 법적 문제든요. 강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제가 뭔가 찾아낼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강태영 변호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준혁이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올 거래요. 민지야,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준혁 오빠가 알면 더 화낼 거예요. 알았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강태영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뭔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박준혁 3년 전에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쪽으로요. 뭐라고요? 민사소송까지 갔는데 합의금 주고 마무리했어요. 금액이 8억 원이에요. 8억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박준혁의 회사 장부를 보면 그만한 돈이 없어요. 회사 자산으로는 8억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빌렸다는 뜻이에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침중해졌습니다. 정숙 씨, 제가 더 파보겠습니다. 박준혁이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그게 중요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사위는 단순한 폭력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민지의 집에 반찬을 들고 갔습니다. 준혁이 회사에 나간 시간을 노렸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민지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엄마, 딸 얼굴 보는 게 죄냐? 저는 억지로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담동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물 좀 줘. 네, 엄마. 민지가 주방으로 가는 사이 저는 재빨리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독촉장. 빨간 글씨로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귀하. 대출금 8억 원에 대한 이자,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일주일 내로 연락 없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안재호. 안재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물이요. 민지가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저는 물을 마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요즘 잠 못 자니? 좀 그래요. 준혁이가 또... 엄마, 괜찮아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를 믿어.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엄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준혁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제는 저한테 뭔가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려고 하니까 빼앗아 갔어요. 무슨 서류? 모르겠어요. 보험 서류 같았는데. 보험? 제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지야, 그 서류 혹시 다시 볼 수 있어? 모르겠어요, 엄마. 준혁 오빠가 서재에 잠가뒀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날 저녁 저는 강태영 변호사에게 찍어둔 독촉장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이거 심각해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호, 이 사람 제가 알아봤어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요? 네. 그런데 이 사람 과거에 보험 사기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요. 그럼 박준혁이 안재호한테 8억을 빌렸고 그 돈을 못 갚고 있어요. 그리고 민지 씨한테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건 단순 가정폭력이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님, 설마 증거를 더 찾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죠? 정숙 씨, 민지 씨 집에 녹음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녹음기요? 네. 박준혁과 안재호가 만나서 대화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제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할게요. 좋아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작은 녹음기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강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바닥만 한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걸 거실 어딘가에 숨겨두세요. 화분 뒤나 책장 뒤가 좋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정숙 씨, 강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들키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심할게요. 이틀 후 저는 또다시 민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엄마, 또 왔어요? 김치 담갔는데 너희도 먹으라고. 민지는 고맙다며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엄마, 물 드릴게요. 민지가 주방으로 간 사이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화분 뒤에 살짝 숨겼습니다.
겉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자, 물이요. 고마워. 저는 물을 마시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이제 가볼게. 벌써요? 응, 식당 문 닫아야 해. 집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현관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꼭 지켜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민지의 집을 찾아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그날 밤 강태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와 준혁의 일상적인 대화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파일에서 섬뜩한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하나는 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재호야, 나 정말 힘들어. 이자라도 좀 밀어줘. 준혁아, 이미 3개월 밀렸잖아. 나도 위에서 압박 받는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시간이 해결해줘? 8억이야, 8억? 안재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아,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 무슨 방법? 민지 씨, 내 부인 말이야. 보험 들어. 보험? 10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너로 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이 바닥에서 15년 일했어. 방법은 많아. 재호야, 설마 너 교통사고면 돼. 깨끗하게. 저와 강 변호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준혁아, 너 지금 선택권이 있어? 8억 못 갚으면 너 죽는 거야. 내 위에 사람들 가만 안 놔. 하지만 생각해봐. 10억이면 8억 갚고도 2억 남잖아. 새 출발할 수 있어. 재호야, 나는. 준혁아,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민지 서명 받아. 못 받으면. 안재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도 사고 날 수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태영 변호사와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 강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살인 음모예요. 녹음 파일을 듣고 난 후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영 변호사의 사무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변호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사위가 제 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강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안재호가 주도하고 있어요. 박준혁은 빚 때문에 끌려가는 거고요. 하지만 준혁이도 동의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처벌받아야 해요. 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민지 씨를 즉시 보호하는 것. 둘째,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검찰에 고발하는 거예요. 민지를 어떻게 보호하죠? 일단 민지 씨를 그 집에서 나오게 해야 해요. 하지만 민지가 안 나올 거예요. 준혁이가 무서워서. 그럼 정숙 씨가 데리고 나와야죠. 강 변호사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일 당장 민지 씨를 모시고 나오세요. 일단 정숙 씨 집으로 데려오세요. 준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동행하겠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강태영 변호사와 함께 민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이 회사에 나간 시간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엄마, 왜 왔어요?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강태영 변호사님이야. 아빠 친구셨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님이요? 왜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 씨, 남편분이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혁과 안재호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너로 하고 교통사고면 돼. 깨끗하게. 민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지 씨, 남편분이 안재호라는 보험 설계사와 짜고 민지 씨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민지야.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증거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랑 같이 가자. 응? 민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싸야 되는데. 짐은 나중에 가져와.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우리는 민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받지 마세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강 변호사의 차를 타고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지야,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 오빠가 저를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서촌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를 2층 방으로 올려보내고 저는 강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안재호와 박준혁의 금전거래 증거, 보험 계약서, 그리고 공모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요. 강 변호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녹음 파일에서 안재호가 말했죠. 이경민 선생이 진단서 조작해 줄 거야 라고. 네. 이경민이 누군지 알아봐야 해요. 의사인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공범이에요. 그날 밤 강 변호사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경민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이틀 후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숙 씨, 이경민 찾았어요. 누구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예요. 37살 여자 의사고요. 여자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안재호랑 연인 관계예요. 연인이요? 네. SNS 계정 뒤져보니까 둘이 자주 만나요. 3년 전부터 사귀고 있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재호와 이경민은 연인이었고 함께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경민도 체포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안재호와 이경민이 만나는 현장을 잡거나 둘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어떻게 하죠? 제가 사설 탐정을 한 명 알아요. 그 사람한테 미행을 맡기겠어요. 사흘 후 강 변호사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숙 씨, 안재호와 이경민이 내일 만나요. 어디서요? 서울대병원 주차장이요. 오후 6시에. 그럼 우리도 가요. 현장을 직접 봐야 해요. 다음 날 오후 5시 30분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서울대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안재호였습니다. 5분 후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였습니다. 이경민이었습니다. 둘은 차 옆에서 만났습니다. 안재호가 이경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인 사이가 분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둘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안재호가 이경민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경민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게 뭘까요? 아마 보험 계약서나 위조 진단서일 거예요. 강 변호사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10여 장을 찍었습니다. 안재호와 이경민은 다시 한번 포옹을 하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확실해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둘은 공범이에요. 이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녹음 파일, 독촉장, 주차장 사진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식당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퍽! 저는 화들짝 놀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유리창에 돌멩이가 던져져 있었고 바닥에는 종이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지 당장 돌려보내.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준혁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쪽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 오빠가.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준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준혁이가 어젯밤에. 알아요.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넣었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숙 씨.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고발장을 넣을 거예요. 오늘 당장요. 정말요? 네. 증거는 충분해요. 박준혁, 안재호, 이경민 모두 살인 음모죄로 고발할 거예요. 그날 오후 강태영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박준혁, 안재호, 이경민은 보험금 10억 원을 노리고 김민지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증거는 녹음 파일, 금전거래 내역, 공모 정황 사진 등이다. 이틀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의자들을 소환하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됐어요. 검찰이 움직여요. 정말요? 네. 일주일 내로 박준혁을 소환할 거래요. 안재호와 이경민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숙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 누구세요? 안재호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고발했다면서요? 김정숙 씨,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지 씨도 당신도. 뭐라고요? 우린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증거 따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어요. 안재호의 목소리는 섬뜩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고발을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재호한테 협박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요? 증거를 없앨 수 있대요.
고발을 취하하래요. 정숙 씨,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협박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들을 몰아넣었다는 증거예요. 우린 이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곧 끝날 거야. 엄마 무서워요.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서촌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철수. 당신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여보, 우리 딸 꼭 지켜낼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요. 사흘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혁, 안재호, 이경민 긴급 체포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해냈어요. 그들을 잡았어요. 드디어 제 딸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박준혁, 안재호, 이경민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강태영 변호사 그리고 딸 민지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보험금 노리고, 아내 살해 음모, 의사 마이너스 보험 설계사 커플, 보험 사기 조직 운영. 신문 헤드라인들이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준혁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재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고 이경민은 차갑게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 판사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검사였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은 3년 전 부동산 투자 사기로 8억 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채권자가 바로 피고인 안재호입니다. 안재호는 박준혁에게 빚을 갚을 방법으로 보험금 사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안재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준혁과 안재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아,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까? 무슨 방법? 민지 씨, 내 부인 말이야. 보험 들어. 보험? 10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는 너로 하고. 그게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면 돼. 깨끗하게.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메모를 했습니다. 준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민지 서명 받아. 못 받으면 너도 사고 날 수 있어. 안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경민은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경민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 안재호의 연인입니다. 검사는 사진 여러 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두 사람이 서울대병원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입니다. 안재호가 이경민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안재호와 이경민이 포옹하는 모습,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피고인 이경민은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이경민이 사인을 단순 교통사고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이경민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경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위조 진단서 양식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경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혁과 안재호의 금전거래 내역, 민지를 10억 원 생명보험에 가입시키려 했던 계약서 초안, 안재호가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시도했다는 기록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민지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 김민지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의 말에 민지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민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인, 남편 박준혁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전부터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때리고 발로 차고.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남편이 더 화낼까봐. 검사는 사진 여러 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지의 팔에 있던 멍 자국들이었습니다. 이 멍들이 남편에게 맞아서 생긴 겁니까?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보험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 달 전쯤이었어요. 밤늦게 술 마시고 들어와서 갑자기 서류를 내밀었어요. 무슨 서류였습니까? 생명보험 계약서였어요. 10억짜리요. 서명했습니까? 아니요. 읽어보려고 하니까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저를 때렸어요.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증인, 괜찮으세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쉬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돈으로만 봤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기 선 이유는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서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다음 증인은 서울대병원의 박수진 간호사였습니다. 32세의 젊은 간호사는 긴장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이경민 의사가 진단서를 조작한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네. 박수진 간호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2달 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응급실에 왔어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이경민 선생님이 진단서에 계단에서 넘어짐이라고 적었어요. 분명 폭행 흔적이었습니까? 네. 명백한 폭행이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이경민 선생님은 병원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다가 해고될까봐. 박수진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지 씨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안재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안재호는 단지 사업상 대화를 나눈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계획만 했어도 범죄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경민의 변호사도 비슷한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준혁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이 살인 음모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빚에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 피고인, 그만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재판장님, 준혁이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저도 피해자였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안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안재호가 저를 협박했어요. 민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거짓말입니다. 안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민지를 희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장모님한테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유리창에 돌을 던진 건 장모님께 위험을 알리려던 거였어요. 서투른 방법이었지만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겁쟁이에요. 끝까지 민지를 지키지 못한 겁쟁이.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한참을 준혁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6월 20일 오전 10시입니다. 첫 공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준혁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그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말일까요? 강태영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씨, 혼란스럽죠? 네. 준혁이 말이 진짜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민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지와 함께 식당 2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넌 어떻게 생각해? 모료 엄마. 준혁이 말. 자기도 피해자였다는 거.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준혁 오빠가 저를 때린 건 사실이에요. 그게 협박 때문이었든 아니든 결과는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혁이었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열어봐야 할까요? 내 선택이야, 민지야. 민지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 편지가 너한테 닿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다. 3년 전 내가 부동산 사기에 연루됐을 때 안재호가 나타났어. 그는 내게 8억을 빌려줬고 나는 그 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했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 안재호는 이자로 매달 1,000만 원을 요구했어.
나는 갚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가 제안했어. 내 부인을 보험에 가입시켜.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아는 대로야. 민지야, 나는 겁쟁이였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익명으로 제보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진실만은 알아줬으면 해. 마이너스 준혁. 민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민지야.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준혁 오빠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도 민지야,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어. 알아요, 엄마. 민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악당이 누군지. 안재호.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영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세 사람이 다시 앉았습니다. 준혁은 지난번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안재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이경민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준혁이 추가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안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가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준혁이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무슨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재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 안재호는 저 혼자만 협박한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안재호는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가족을 보험금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준혁은 검사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구치소에서 정리한 겁니다. 안재호가 제게 보여줬던 다른 사건 파일들이에요. 저를 협박할 때 선배들도 다 이렇게 했다며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다른 보험 사기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피해자 명단이 6명이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판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강지은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당시 사인이 단순 교통사고로 기록됐는데 실은 안재호가 남편을 협박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안재호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새로운 범죄 혐의입니다. 이 재판과 무관합니다. 관련 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안재호의 상습성과 조직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준혁은 손이 떨렸지만 계속 증언했습니다. 안재호는 이경민 의사와 함께 최소 6건의 보험 사기를 벌였습니다. 그중 2건은 실제로 사람이 죽었고 나머지는 제 경우처럼 미수로 끝났습니다. 왜 이제야 말합니까? 무서웠습니다. 안재호는 구치소 안에서도 협박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 열면 내 가족 죽는다고.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지한테 한 짓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다른 피해자들까지 외면할 순 없었어요. 안재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새끼가 형량 줄이려고 지어낸 거라고. 정숙.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안재호, 앉으십시오. 검사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재판장님,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즉시 추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검찰은 즉시 추가 수사에 들어가십시오. 판사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이 증언으로 당신이 저지른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용기는 인정하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준혁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보험 사기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영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큰일이에요. 피해자가 6명이 아니라 11명이었어요. 11명이요? 네. 그중 3명은 실제로 사망했고 8명은 미수로 끝났어요. 안재호 조직이 10년간 벌인 일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가 12번째가 될 뻔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만약 정숙 씨가 늦었더라면. 강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주일 후 추가 피해자 가족들이 법정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같은 엄마들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엄마들, 딸을 간신히 구한 엄마들. 우리는 방청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안재호, 당신은 10년간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안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8명의 살인 미수를 계획했고 다수의 공범을 모집하여 범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안재호,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 이경민, 당신은 의사로서 생명을 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살인에 가담했습니다. 진단서를 조작하여 범죄를 은폐했고 3명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경민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이경민,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준혁의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박준혁, 당신은 저 김민지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살인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안재호 조직의 피해자였으며 마지막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죄를 막으려 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박준혁,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단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우리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고맙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딸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여성은 울었습니다. 정숙 씨가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와 함께 서촌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준혁 오빠 면회 가도 될까요? 저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용서는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는 걸 알았으니까 최소한 이해는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원한다면 가도 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엄마. 이틀 후 민지는 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저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민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민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가 계속 사과했어요. 뭐라고 했어?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면 절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들었어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전 이제 앞만 보고 살고 싶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그래, 민지야. 그게 맞아. 한 달 후, 저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촌의 작은 한옥을 개조해서 정숙인의 새집밥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는 동안 민지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개업식 날 강태영 변호사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변호사님,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정숙 씨의 용기가 만든 결과예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박수진 간호사도 왔습니다. 정숙 씨, 민지 씨, 정말 축하드려요. 모두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더 강해진 전사였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민지와 함께 식당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오늘 행복했니? 민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네, 엄마. 우리 같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가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딸들도 구했어요. 영정 속 남편의 미소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괜찮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세상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요. 가해자도 때로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범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도요. 가장 중요한 건 침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딸이, 아들이, 손주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 침묵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외면해도, 변호사가 등을 돌려도, 세상이 믿어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증거를 모으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3년 후 준혁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지에게 말했지만 민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우리 식당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민지는 요리 실력이 늘어 이제는 저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젊은 여성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기, 김정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정숙 씨가 구해주신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안재호한테 협박당하고 있었는데 정숙 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새로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요. 잘 됐네요. 그 여성은 웃었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제 목숨의 은인이세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이요.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숙과 딸 민지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은 엄마와 다시 일어선 딸의 이야기.